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을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오늘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부터 현물 수급 추이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똑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조금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들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S&P를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1등급으로 좀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그리고 이제 나스닥, 코스닥을 이제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나눈 지표를 통해서 이제 좀 유동성 대비해서 증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이제 좀 위험 선호 구간인지 위험 회피 구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코스닥,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살펴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글로벌 지수 살펴보고요. 상해 종합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그리고 이제 WTI랑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데이터 수정 요청을 해서 이제 수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고, 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나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보, KT 종목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매도는 했지만 지켜보고 있는 이제 효성화학이나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LG전자, G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한 0.2%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피 200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보합에 멈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 0.3%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도, 빨간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기는 했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작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68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은 한 8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매수세가 있었고요. 한 7,300억 있었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은 3,700억, 그리고 개인은 이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 3,600억 정도 이제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하고 개인이 다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6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 600억 매도, 외국인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후로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해서 그냥 19조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조금 매수세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이제 여전히 매도 추세입니다. 이제 기관도 사실 누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 추세긴 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긴 하고요. 이제 개인하고 기관은 매수 포지션입니다. 이제 올해 누적해서 개인은 한 70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한 3조 정도 현물은 매수 중이고, 이제 역으로 여기는 좀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이제 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개인이 역으로 좀 소폭 매도 중입니다. 이제 누적 현물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한 11조 정도 개인이 이제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기관이 코스닥은 좀 매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해서 어제 좀 이슈 있었던 거 이야기하면은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내년 3월까지 결국 1분기죠. 1분기까지 좀 테이퍼링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제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 뭐 인플레이션 예전에 이제 좀 찍었던 게 있어서 뭐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리버스 레포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 임계치는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충분히 좀 진작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못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 9월 테이퍼링 발표하고 뭐 10월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될 원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근데 일단 뭐 두 분 다 뭐 지금 뭐 의결권이 없는 분들이어서 뭐 사실 크게는 뭐 영향 갈 건 없고 뭐 결국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정도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0시였나? 이제 우리나라 시간만 제가 체크를 했어가지고 8시 반인가? 아무튼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이제 잭슨홀 하거든요. 이제 그때 과연 조금 어떤 언급이 있을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조금 일단 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많이 이제 좀 전보다는 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도 있는데 뭐 이제 발언을 이제 오히려 이럴 때 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 이미 이제 오늘 뭐 한국장 같은 게 끝났으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야간 선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뭐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이제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2019년 말 이후로 뭐 2019년 초부터 봤을 때 뭐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이제 2000년부터 뭐 지금이 엄청 비싼 구간은 아닌데 이제 뭐 양적 완화를 하는 2018년 이후로부터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충분히 이제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8년이 저점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기까지 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원래 좀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발발하는 그 시점부터 좀 약간 틀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이제 1등 국가가 사실 좀 프리미엄을 받고요. 결국 이제 패권 전쟁이 끝나면 1등 국가가 이제 보통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둘 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이제 국고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을 할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퍼랑 PBR은 뭐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부터 살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같은 경우는 24조 4천억 정도 되면서 뭐 전날하고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여전히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점 치고 빠질 땐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장구 증감 속도도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리스크 요인인데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 M2로 나눈 지표인데요. 낮을수록 여기도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조금 더 이제 심한데 조금 더 사실 통화량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빠지고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 있어 보이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고점 부분까지 딱 올라온 상황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여기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간 빨간색은 월간 한국 수출액 이제 추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파란 색깔이 이제 시가총액을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보통 한 36배 정도 됐을 때 이제 고점을 치고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36 좀 넘어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월간 한국 수출이 뭐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라고 전망이 된다고 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한국 수출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수출액이 결국 느냐 주냐도 좀 관건일 것 같긴 하고요. 잠깐 뭐 엑셀이 조금 이제 워낙 좀 많이 켜놓다 보니까 오류가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로 한번 또 살펴보면은 코스피 시총을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을 이미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닷컴버블을 넘어버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넘지 못해서 장기 추세는 아직 위험 회피 구간은 아니고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재차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중기 위험 선호 구간도 이제 지금은 일단 다시 이제 위험 선호로 조금 더 돌아갔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일 이동평균선으로는 딱 닿이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느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좀 중립적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결국 위든 미치든 T는 다음 방향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냥 오늘은 그냥 코스피 빼고 코스피 200만 한번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코스피로 설명을 할 때 이제 여기 채널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오랜만에 그냥 장기 파동을 봤을 때 이제 1998년 이제 외환위기 때부터 이제 바닥이었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엘리어트 파동의 시작이어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럼 1파, 여기가 이제 그럼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가 치고 그래서 크게 1, 2, 3, 4, 5가 이제 1이 1파가 되면서 끝이 나고 여기가 A, B, C로 큰 2도 끝이 나고 저는 이제 3-1파였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올라갔던 파동이 뭐 그래서 이제 여기 4파 저점이랑 5파 저점을 이제 여기 A, B, C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서 한번 채널을 보니까 원래 코스피로 할 때는 딱 안 맞았었는데 이 코스피 200으로 하니까 딱 여기 고점이랑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올려보니까 보시면은 뭐 거의 정확하게 맞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딱 알맞게 그리진 않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면 거의 딱 맞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이제 고점인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전환선 내려가고 3주 봉상, MACD, RSI 뭐 다 내려가고 있어서 뭐 사실 중기적으로는 전 더 빠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중기 추세로 봤을 때 한 3주 봉 정도의 이제 긴 추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땐 코로나 저점 이후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그럼 이제 그냥 5파 고점을 친 것 같고 여기가 그냥 이제 A고 여기까지가 이제 작은 A, 여기가 이제 작은 B,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작은 C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었을 때도 이제 채널링을 해본다고 했었을 때 결국 이제 이 채널을 하회를 하는 이때가 딱 매도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딱 기준선까지도 뚫리는 날이었죠. 이제 보면 이 다음 날 결국 딱 매도를 한다고 쳤다면 7월 19일 날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과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일단 뭐 전환선은 넘어서 있고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아직 역전이 되어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오늘 넘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넘지는 못하고 그냥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120분봉으로 봤을 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저는 이제 여기가 그냥 1파, 여기가 A, B, C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인데 4파가 여기가 이제 고점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A, B, C로 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4였다가 이제 5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추정상.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1, 2, 3, 4, 5라면 여기가 뚫리면 안 됩니다. 위로 422.86을 위로 깨지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깨지지 않고 빠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하방 추세지 않을까. 마지막에 이제 5파가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이제 120분봉 상으로도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제 슬슬 모이고 있긴 하거든요.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약간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좀 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채널링을 했을 때도 이제 뭐 여기 이제 5파 고점이랑 A파 고점이랑 그어서 여기 이제 미니 A파 고점 이제 B파 고점이죠. 5파 B파 고점이랑 A파 저점 이렇게 그어서 채널링을 했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좀 빠져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추세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상승을 하면서 뭐 계속해서 일단 전환선 기준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 일단 9회 26일 평스팬은 뭐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준선은 넘어 있다 로인 것 같고 뭐 그냥 좀 더 느리게라도 움직일 수 있다. 더 확실하게 움직인다면 위로 가면 이제 구름대 넘어서면 매수하고 뭐 구름대 밑으로 깨지면 뭐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를 봤을 때 뭐 S&P도 결국 지금 이제 5파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 보여지는데 뭐 전환선 기준선 모여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돼 있긴 해서 아직까지는 다 위에 호전돼 있는 상태라 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충분히 좀 조심해야 될 그래도 레벨이지 않나. 이제 뭐 이게 걔네 이제 각도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미 각도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기 이제 각도가 한번 이제 깨지면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여기 이제 구름대가 깨져버리는 거겠죠. 구름대가 이제 확실히 깨지면 그때 이제 정말 뒤도 보지 않고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 기준선만 좀 깨져도 저는 좀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 잭슨홀을 계속 의식을 하는지 이 120분봉 상 이제 볼린저 밴드 지금 계속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51 이동평균선 저한선 기준 다 모여 있고 주가도 이렇게 모여 있어서 뭐 곧 위든 밑이든 좀 계속해서 튈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인은 뭐 그냥 계속 똑같지만은 여기가 내려가는 게 1, 2, 3, 4, 5 끝나고 A, B, C 해서 좀 곧 한 파동 더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냥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이 났고요. 26일 프랑스팬이 근데 아직까지 호전 상태여서 기준선은 하회하긴 했지만 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도 이제 그냥 도지 모양이 났지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에는 큰 이탈은 없다. 근데 아직까지는 호전 추세다 라고는 보여지고 일본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뭐 사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뭐 오늘 뭐 소폭 0.3%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뭐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은 되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역전이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추세일 것 같은데 일단 뭐 결국 주가가 그냥 기준선이나 전환선 깨지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확실히 추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그냥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사실 살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크게 움직임은 없긴 합니다만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긴 한데 26일 프랭스팬 역전돼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구름대 미치고
그런 상황이다. 일단 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구름대도 넘어설 수 있고 26일 프랑스판도 호전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좀 매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추세상은 그런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준선에서 그래도 좀 약간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결국 이번 잭슨홀 나오면서 이제 기준선을 뚫냐 아니면 여기서 재차 이제 반등을 하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상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상으로는 뭐 달러원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 와서 일단 멈춰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26일 프랑스판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돌파해서 이 구름대까지 좀 돌파를 해야 조금 더 상승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이제 52이동 평균선 전환선이 좀 모여 있어서 뭐 여기도 이제 좀 위드 미치는 티일 것 같은데, 뭐 저는 결국 사실 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진다고 봐서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사실 이제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실질금리 한 제로 정도 되고 그때까지 금이 좀 단기 하락 보인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제대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서 오늘 뭐 1bp 정도 0.01% 상승 있었고, 뭐 이제는 다 호전되어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구름대 하회하는 거 빼고는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다 호전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이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키스콜딩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크게 올랐죠. 이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양이고요. 뭐 요즘 수급을 보니까 이제 3호에서 좀 사고 있더라고요.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뭐 띄워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거래된 거 보면은 요즘에 3호가 계속해서 8월 한 17일 정도부터 좀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좀 의미 있는 수량을 그래도, 물론 뭐 사실 14,000주라 해도 뭐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코에서 14,000주면 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생각보다 의미 있는 수량을 사고 있는데, 일단 뭐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뭐 한 1년 정도로 볼까요? 원래 매수하던, 뭐 계속 매수하던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엔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일단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뭐 여기가 일단 뭐 좀 받쳐주는데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하고요. 뭐 아직 뭐 5%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군지는 모를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래도 뭐 덕분에 일단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기준선 전환선 다 상회하고 구름대까지 이제 시원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이때처럼 이제 꼬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시원한 딱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뭐 딱 그냥 보기 좋은 차트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 중요했던 게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냐 마냐 했던 것 같은데, 깨지 않고 잘 반등을 해줬고,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여있죠. 이 괴선들이, 이동평균선이랑 괴선들. 뭐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위로 한번 슉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힘을 좀 모았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 뭐 개인적으로 이제 위든 미치든 좀 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좀 측면 봤을 때 이제 위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 그래서 한 21,000원까지 이제 올라왔고,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6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제 오늘 한 1% 정도 이제 하회를 했고요. 뭐 아직 전환선 기준선은 하회하고, 다만 뭐 아직 26일 프랑스팬은 호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아직 50일 이동평균선의 구름대 위까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추세에선 이 정도도 나쁘진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매번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일단 뭐 현대상 같은 게 구주봉 같은 경우에 길게 빠지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전환선 구름대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MACD도 매수 시그널 나와서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가 사실 더 빠질 룸 자체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3주봉도 다 호전되어 있고, 이번에 구름대 한번 막히긴 했는데 재차 한번 테스트해서 이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뭐 크게 움직임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추세가 좋다 뿐이지 뭐 크게 움직임의 차이는 없고, 이제 안쪽에 있는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DB 손해도 마찬가지인데 현대해상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추세는 또 DB 손보가 더 좋고, RBC는 DB가 좋고 현대해상이 안 좋고,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자본 적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RBC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이제 DB 손해보험이 더 좋습니다. 레버리지가 좀 더 낮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DB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좋은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서 일단 뭐 구름대 이탈을 할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사실 깨지면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깨지냐 마냐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는 딱 잘 들어왔는데 여기서 조금 약간 저항을 받는 것 같긴 하고, 26일 후행스팬이 딱 역전될지 호전될지 딱 지금 그냥 딱 이제 갈림길인데 여기서 딱 위로 딱 벗겨줘야 좋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중요한 순간이 왔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3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한 0.8% 정도.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상회 하고 있고, 근데 다만 뭐 저 같은 경우 이왕 이렇게 딱 빵 뛰어버린 거 결국 이제 구름대 넘고 26일 후행스팬까지 호전이 되고 따라 사는 게, 그래야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지켜보고 사는 게, 이왕 여기 타이밍을 놓친 거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밑으로 봤을 땐 여기 이제 갭을 메워버리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 결국 갭을 메우러 내려가서 부정적으로 가느냐, 이 구름대랑 26일 후행스팬을 깨버리면서 위로 좋게 가느냐, 이제 어디를 먼저 가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100만원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차트는 좋지 않고요. 전환선 넘었지만 기준선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기를 지지하는지 마는지가 뭐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주가 4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한 70만원 정도까지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전환선은 넘어섰지만 아직 기준선 26일 후행스팬은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지만 뭐 그나마 MACD 좀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는 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는 뭐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그나마 좀 추세를 조금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기준선이 사실 계속 내려올 거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 기준선을 넘어서냐 마냐가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한 188%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사실 그냥 하방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내재 가치는 한 22만원 정도 있는 주식이다 라고, 24만원 정도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좀 넘어섰지만 아직 기준선은 넘어서지 못했고요. 26일 후행스팬도 그렇고
조금 더 사실 추세가 확실히 뒤집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5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90 뭐 한 5만원 정도 되고 연구 성장률은 뭐 높게 4.5%로 했고요.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뭐 사실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22년 작년 20년도 실적이 매출액이 1조 1000억 정도 됐는데 26년도는 아니고 이제 결국 한 28년도 실적이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통 전망을 하거든요. 한 3조 거의 9천 정도 나온다라고 사실 거의 한 3, 4배 정도? 한 3.5배 정도 되나요? 한 3.6배 정도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저는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뭐 좀 틀릴 수는 있는 게 이 이후로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공장들을 정말 뭐 6공장, 7공장, 8공장, 9공장, 10공장, 막 11공장 이렇게 엄청나게 지어서 여기서도 이때 성장률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제가 생각보는 4.5%가 아니라 훨씬 더 높게 성장을 하면 물론 아예 얘기가 달라지긴 하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여기 이후로부터는 좀 성장이 완만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매우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사람의 생각마다의 차이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원래 항상 그냥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지금 상당히 좋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비싸다 싸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차트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원래는 차트가 계속 좋았어가지고 차트는 참 괜찮다 했었는데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까지도 역전됐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저는 차트가 좋지 않다 이제는 생각이 됩니다. 26일 후행 스팬이 역전될 때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일단 기준선이 깨졌다는 것 자체부터도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랬을 때는 그냥 거의 적정하다, 뭐 FCF든 리미든 둘 다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밸류에이션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워낙 증시가 주가가 워낙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과거 대비해서는 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봤을 때 근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넘어 있긴 하고요.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돼 있어서 9일도 그렇고 뭐 차트가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결국 기준선 재차 하회하면 그냥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깔끔하게 기준선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팔면 될 것 같고, 아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선행 스팬 하단이 깨지면 뭐 그땐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늘 뭐 드릴 이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결국 뭐 사실 그냥 단기적으로 뭐 그 잭슨홀에서 뭐 테이퍼링이 나올지 말지가 일단 뭐 가장 좀 관심사인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나스닥이든 S&P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지금 단기간 이제 모여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지금 그걸 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모여지는 것 같은데 이제 모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뭐 저는 충분히 좀 레벨이 많이 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사실 뭐 여기 6월 25일인가요? 이때부터 그냥 해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잠깐 이날 풀긴 했었지만 풀었다가 뭐 다시 이날 또 샀었는데 일단 뭐 좀 계속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제 방송 얘기도 똑같지만 결국 이제 뭐 주변에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독성이 있죠. 사실 이렇게 뭐 현금을 남겨두는 것도 힘들고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약간 올라가면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손실나면 약간 물을 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속 뭐 제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꼭 그냥 초창기에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사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중독성이 있는 행동이긴 한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뭐 그런 건 좀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냥 뭐 그냥 가장 좋은 게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정말 이제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이랑은 이제 다른 거죠.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회사는 맞는데 좋은 주식일 때도 있고 좋은 주식이지 않을 때도 있고 이제 여기에 좋은 주식이 이제 싸냐 비싸냐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밸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밸류라는 게 뭐 꼭 그냥 뭐 자산 가치가 큰 게 밸류가 아니라 뭐 미래 가치든 현재 장부 가치든 그 두 가지를 다 복합한 이제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가 있어도 그렇고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프랜차이즈 밸류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지금은 같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게임 업계가 약간 조금 두 업체가 좀 많이 지금 시비가 갈리고 있죠. 지금 펄어비스는 되게 잘 되고 있고 도깨비 이제 좀 약간 보여줬는데 제가 봐도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게임을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엄청 많이 했었다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참 제가 요즘에 게임을 잘 안 하고 있는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뭐 펄어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그리고 사실 좀 회사에서 좀 약간 이제 좀 공적인 업무로 사실 좀 얘기할 게 있었어가지고 담당자분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시가총액 한 2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5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들었을 때 와 회사 진짜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때 좀 투자를 안 했었던 것은 뭐 좀 약간 이런 이유긴 했어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글씨를 잘 못 써서 검은 사막이라는 한 가지 IP로 이제 약간 플레이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 회사가 검은 사막이란 게임으로 결국 돈을 지금까지 그냥 벌어왔었던 거거든요. 되게 개발진도 제가 봤을 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인프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게임 엔진도 새로 만들고 뭐 붉은 사막도 있고 도깨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들으면서 참 좋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지나고 나서 지금 5조 8천 됐으니까 그때 샀으면 한 3배 먹었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이라는 게 그냥 그 게임이 그렇게 뭐 경영진이 좋고 개발자가 좋더라도 망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아직 지금 확실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긴 하고요. 확실히 지금 출시가 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제일 좋아하시는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 있죠. 코카콜라는 뭐 사실 좋고 싫고 웬만하면 마시잖아요. 왜냐면 코카콜라가 콜라만이 아니라 정말 웬만한 음료들은 다 만들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회사들 내가 사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는 회사들 그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죠. 좀 개인적으로 사실 오래 들고 가실 거면 이제 그런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펄어비스의 단적인 얘가 지금 반대된 얘가 지금 NC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계속 지금 나락을 향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니지 IP에 대한 충성도가 이제 그런 과금 체계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과거에는 이제 리니지라는 IP가 좀 먹혔다고 치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워낙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뭐 리니지만한 이제 게임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압도적인 그거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 뭐 오딘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경제적 혜자가 있다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어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투자를 안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투자를 했으면 좋았겠죠. 당연히 3배를 먹었으니까.
근데 일단 뭐 제 기준에서 일단 뭐 한 가지 IP만 있는 회사를 하기에는 좀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경영진 모든 건 좋은데 딱 내가 리스크죠. 이제 만약에 잘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좀 오래 투자하신다면 이제 이런 밸류가 결국 이제 워렌 버핏식의 좀 프랜차이즈 밸류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하거든요. 좀 그런 걸 있는 주식을 사시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사실 뭐 키스홀딩스도 워낙 주주같이 환원 정책을 안 해서 그렇지 프랜차이즈 밸류는 있는 거거든요. 키스코 철근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어차피 결국 5개사 과점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뭐 지금 뭐 외국산을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철근 자체가 사실 이게 부피가 크죠.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출 수입에 용이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철 스크랩은 뭐 애시당초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외부에서도 사오긴 하지만 이제 수입해오면 사실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산이 싸긴 싼데 이제 그 단가를 생각보다 그럼 중국산이어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게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는데 키스코는 결국 이제 그래서 뭐 쌓아둔 돈도 많고 실적도 좋은 건 맞는데 여긴 또 주주 환원 정책이 또 안 좋죠. 근데 사실 이런 회사는 길게 들고 가면 안 되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상속세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들고 가는데 길게 들고 갈 회사들은 결국 주주 환원 정책도 좋고 프랜차이즈도 좋은 주식들을 이참에 한번 좀 발굴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걸 이제 찾고 있고 뭐 길게 봤을 때 뭐 일단 뭐 KT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한국금융지주도 괜찮고 길게 투자하기에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뭐 KB 금융지주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길게 투자하기에는 물론 뭐 삼성전자도 괜찮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좀 비싼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프랜차이즈 밸류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실 반도체는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근데 그 프랜차이즈 밸류가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압도적인 포지션에 있는 건 또 사실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뭐 삼성전자 좀 밸류적인 측면에선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하나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주식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소개를 안 드린 게 뭐 사실 추세가 안 좋아서 소개를 안 드렸었고요. 이제 정말 좀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참 좋은 주식이 사실 한국 기업 평가긴 합니다. 여기는 뭐 사실 외국 이제 신용평가사가 이제 그 S&P 무디스 피치라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에는 이제 한신평 이게 키스가 있고 KR 이제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요 둘은 비상장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무디스 이제 외국계 아까 세 개 말했던 무디스고 이제 S&P 이제 이거를 잘 못 써가지고 이상하게 쓰긴 합니다. S&P 무디스 이제 피치인데 KR이 이제 피치가 들고 있고요. 원래 이제 한일시멘트에서 들고 있다가 매각을 해서 왜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좋은 회사를 매각을 해서 피치에서 들고 있고 S&P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나이스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고요. 뭐 그래서 여긴 비상장이라 살 수가 없고 KR이 이제 피치가 들고 있는데 외국계다 보니까 한 지분율 70%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뭐 상당히 잘 줍니다. 그냥 뭐 돈 버는 족족 다 배당을 빼가기 때문에 뭐 많이 줄 땐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예를 들고 있었는데 배당이 그때 8%였나 10%였나 갑자기 이제 그냥 안에 들어있던 그냥 현금을 쫙 돈을 빼가면서 자본 효율성은 엄청나게 좋은 회사긴 하고요. 뭐 그리고 성장성도 괜찮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망할 수가 없는 회사여서 자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망할 수가 없는 회사여서 근데 지금 그렇게 막 또 엄청 싼 구간도 아니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추세가 더 좋진 않고 지금 당장은 뭐 조금 더 조정 받고는 뭐 참 들고 가긴 좋은 회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땐 그냥 뭐 이런 거 투자하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계속 사기만 하면 되고요. 물론 뭐 여기서 뭐 잔 트레이딩을 하면 뭐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본업으로 이걸 하시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저처럼 뭐 기술적 분석이랑 살짝 섞어서 뭐 해지도 하고 하면 좋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프랜차이즈 밸류 좋고 주주 환원 정책 좋은 주식을 그냥 조금씩 계속해서 그냥 적금처럼 사모으시는 것을 뭐 일단 가장 추천은 드립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그런 것도 하지만,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쌀 때 사면은 뭐 굳이 시장 충격에 영향도 안 받겠죠. 그래서 뭐 쌀 때 계속 그냥 매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